정경란 74세의 하루는 새벽 5시 산등성이에 걸린 안개와 함께 시작되었다. 강원도 작은 마을, 그녀는 50년 가까이 이 산을 오르며 약초를 캐왔다. 도라지, 더덕, 산삼 그녀의 손끝에서 캐낸 약초들은 새 아이의 밥이 되었고 학비가 되었고 미래가 되었다. 남편 한철수가 세상을 떠난 건 42살 때였다. 목재소 사고였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빚만 남았다. 아이들은 어렸다. 첫째 성우는 12살, 둘째 지민은 9살, 막내 도유는 겨우 3살이었다. 경란은 울 시간조차 없었다. 다음 날부터 그녀는 새벽마다 산으로 올라갔다. 손은 거칠어졌고 무릎은 까졌고 등은 휘어졌다. 하지만 아이들은 자랐다. 엄마, 나 서울대학 붙었어요. 엄마, 나 첫 월급 탔어. 그 말들이 경란의 전부였다. 아픔도 외로움도 그녀는 산에 묻어두었다. 하지만 세월은 잔인했다. 70을 넘기자 손목이 굳기 시작했다. 류머티즘이었다. 허리는 더 이상 펴지지 않았다. 계단을 오르는 것조차 숨이 찼다. 지난해 가을 그녀는 마지막으로 산에 올랐다가 그만 미끄러져 일주일간 병원 신세를 졌다.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더 이상 산에 오르시면 안 됩니다. 낙상 한 번이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경란은 그날부터 산을 포기했다. 그녀의 계절이 끝나가고 있었다. 그런데 올해 봄 예상치 못한 소식이 날아들었다. 그녀가 평생 가꾸어온 약초밭 일대가 국가 생태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며 토지 보상이 결정된 것이다. 보상 금액은 무려 98억 원. 경란은 서류를 보고 또 봤다. 믿기지 않았다. 평생 1,000만 원도 한꺼번에 본 적 없는 그녀에게 98억이라는 숫자는 현실이 아니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며칠 뒤 그녀는 대학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다. 최근 몇 달간 손발 떨림이 심해지고 기억이 가물가물했기 때문이다. 진단명은 희귀 퇴행성 신경계 질환.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치료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돌봄이 필요합니다. 혼자 사시기엔 위험합니다. 경란은 병원 복도 벤치에 한참을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봄볕이 쏟아졌다. 그녀는 문득 궁금해졌다. 내 아이들은 지금의 나를 어떻게 대할까? 돈이 있다는 걸 알면 찾아올까? 아니면 돈이 없어도 엄마라서 올까? 경란은 결심했다. 자신이 정신이 또렷할 때 자녀들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었다. 보상금 이야기는 숨기기로 했다. 병도 숨기기로 했다. 대신 단 한마디만 전하기로 했다. 엄마가 요즘 몸이 안 좋다. 도움이 필요하다. 그날 밤 경란은 세 자녀에게 같은 문자를 보냈다. 그리고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작은 한숨을 쉬었다. 이제 답은 너희들이 정하는 거야.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다. 약초밭에는 새순이 돋고 있었다. 하지만 경란은 알고 있었다. 자신의 계절은 이미 저물고 있다는 것을. 문자를 보낸 지 이틀이 지났다. 경란은 휴대폰을 들었다 놓았다 반복했다. 화면에는 읽음 표시만 떠 있을 뿐 답장은 없었다. 그녀는 괜히 부엌을 정리하고 마당을 쓸고 텃밭에 상추를 뜯었다. 하지만 마음은 계속 휴대폰으로 향했다. 셋째 날 오후 첫째 성우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아, 성우야, 엄마가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도 가야 하고. 전화 너머로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성우는 회의 중이었다. 그는 강남에서 중견 건축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직원 30명, 연매출 100억대. 성공한 아들이었다. 엄마, 죄송한데 지금 회사가 너무 바빠요. 대형 프로젝트 2개가 동시에 진행 중이라 정신이 없어요. 몇 달 뒤에 좀 여유 생기면 내려갈게요. 그래, 바쁘겠지. 그리고 엄마, 현금은 지금 당장은 좀 어렵고요. 은행 대출도 있고 해서 택시비라도 송금해 드릴게요. 카드로 긁으시고 제가 나중에 정산할게요. 전화가 끊겼다. 경란은 휴대폰을 내려다봤다. 10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다. 택시비. 그녀는 쓴웃음을 지었다. 다음 날 둘째 지민이 전화했다. 목소리가 지쳐 있었다. 엄마 미안해요. 나도 요즘 정말 힘들어요.
지민은 방송국 PD였다. 육아와 일을 병행하며 늘 시간에 쫓겼다. 초등학생 쌍둥이를 키우며 매일 밤 12시까지 회사에 있었다. 남편은 출장이 잦았다. 엄마 몸이 안 좋다는 거 알아요? 근데 나도 지금 번아웃이 와서 상담도 받고 있어요. 다음 달쯤 좀 여유 생기면 갈게요. 엄마도 정신적으로 강해지셔야 해요. 나이 드시면 우울해지기 쉬운데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야죠. 말은 따뜻했지만 행동은 없었다. 지민은 자신의 힘듦을 먼저 토로했다. 경란은 그래 힘들겠다. 몸 챙겨라라고만 말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그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날 저녁 막내 도윤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아, 도윤아, 엄마가 요즘 몸이. 말을 채 마치기도 전에 도윤이 소리쳤다. 엄마, 지금 가요. 기다리세요. 아니야, 바쁠 텐데. 아니에요. 지금 당장 갈게요. 도윤은 인천에서 작은 중고차 매장을 운영했다. 장사는 시원치 않았다. 한 달에 차 2-3대 팔면 다행이었다. 월세, 생활비를 빼면 남는 게 거의 없었다. 하지만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전화를 끊자마자 도윤은 매장 문에 가족 일로 임시 휴업이라는 팻말을 붙이고 차에 올랐다. 3시간을 달려 강원도에 도착했다. 해가 지고 있었다. 엄마, 도윤은 경란을 끌어안았다. 경란의 눈가가 붉어졌다. 괜찮아요, 엄마. 제가 있잖아요. 병원부터 같이 가요. 내일 아침에 바로 예약할게요. 도윤은 지갑을 꺼냈다. 안에 있던 현금을 모두 꺼내 경란의 손에 쥐어줬다. 112만 원. 그가 가진 전부였다. 엄마, 이걸로 먼저 시작해요. 치료비 더 필요하면 제가 대출이라도 받을게요. 경란은 떨리는 손으로 돈을 도윤에게 도로 쥐어줬다. 너 생활은 어떻게 하려고? 엄마가 더 중요하죠. 저는 괜찮아요. 그날 밤 도윤은 경란의 작은 방에서 잤다. 경란은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3자녀. 3가지 대답. 누가 그녀의 마지막 계절을 함께할 사람인지 이제 분명해지고 있었다. 도윤과 함께 병원 진료를 마친 경란은 약국에서 약을 받아 나왔다. 봉투 안에는 신경계 치료제와 진통제가 가득했다. 도윤은 약 복용법을 꼼꼼히 메모했다. 엄마, 이 약은 아침에 먹고 이건 저녁 식후예요. 제가 알람 맞춰드릴게요. 그래, 고맙다. 병원 앞 벤치에 앉아 쉬고 있을 때였다. 저 멀리서 익숙한 실루엣이 다가왔다. 허리가 굽고 지팡이를 짚은 노인. 경란은 그를 알아봤다. 명식이? 누나 경란 누나 맞죠? 박명식 72세. 경란보다 2살 어렸지만 그녀를 누나라고 불렀다. 그는 경란의 남편 한철수와 목재소 동료였다. 사고 당일 철수를 대신 현장에 투입하려다 실패했던 사람. 그날의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살았다. 철수가 세상을 떠난 뒤 명식은 거의 매일 경란의 집에 들렀다. 장작을 패고 지붕을 고치고 아이들 밥상을 차렸다. 추석과 설날에는 꼭 고기를 사들고 왔다. 경란이 그만해도 된다고 말해도 그는 멈추지 않았다. 철수 형님께 못다한 거 이렇게라도 갚아야 해요. 그런 명식이 지금은 잿빛 얼굴로 지팡이의 의지에 서 있었다. 명식아, 너 많이 아파 보이는구나. 누나 저도 사실 병원 왔어요. 심장이요. 2 사람은 병원 옆 작은 카페로 자리를 옮겼다. 도윤은 볼일 보고 올게요라며 자리를 비켜줬다. 명식은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들었다. 판막 수술을 해야 한대요. 안 하면 6개월 길어야 1년이래요. 수술하면 되잖아. 돈이 없어요, 누나. 수술비가 1,000만 원 넘게 들어요. 저는 평생 일용직으로 살아서 저축도 없고 국민연금도 얼마 안 돼요. 명식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는 평생 혼자 살았다. 가족도 없었다. 친구도 거의 없었다. 그저 남의 집 일을 도우며 살아온 사람이었다. 경란은 한참을 그를 바라봤다. 그의 손, 그의 얼굴, 그의 굽은 허리. 그 모든 것이 자신을 위해 달아버린 것처럼 느껴졌다. 명식아, 네, 누나. 너 잠깐만 기다려. 경란은 가방에서 낡은 통장을 꺼냈다.
지난 10년간 푼푼히 모은 적금이었다. 만기가 된 통장. 잔액은 920만 원. 그녀는 은행 앱을 열어 명식의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했다. 누나, 이게 무슨... 너 예전에 우리 집 지붕 고쳐줬지? 그때 공인비 못 줬잖아. 이자 붙여서 주는 거야. 누나 안 돼요. 누나도 치료받으셔야 하잖아요. 나는 괜찮아. 너부터 살아야지. 명식은 그 자리에서 울었다. 70이 넘은 노인이 카페 한 구석에서 소리 없이 흐느꼈다. 누나 고맙습니다. 꼭 갚을게요. 갚긴. 내가 건강하게 사는 게 갚는 거야. 며칠 뒤 성우는 건축 현장 감리를 마치고 거래처 사장과 저녁 자리를 가졌다. 그 자리에 우연히 명식의 조카가 있었다. 술이 몇 순배 돌자 조카가 말했다. 우리 삼촌이요. 얼마 전에 어떤 할머니한테 수술비를 받았대요. 그분이 강원도 사시는데 한한 씨였나? 성우의 귀가 번쩍 뜨였다. 혹시 한경란? 아, 맞아요. 그분. 성우는 다음 날 바로 명식을 찾아갔다. 명식은 수술을 앞두고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어머니가 돈을 주셨다고요? 성우 씨, 내 어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야. 근데 어머니가 무슨 돈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한테는 도움 달라고 하시면서요. 성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명식은 한숨을 쉬었다. 야, 네 엄마 말이야. 네, 너희들한테 말 못해서 그렇지. 이제 곧 큰돈 받아. 큰 돈이요? 얼마나요? 명식은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성우는 이미 충분히 들었다. 그는 병실을 나와 바로 법무사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강원도 토지 보상 관련해서 좀 알아봐 줄 수 있어? 일주일 뒤 성우는 진실을 알았다. 98억. 그는 서류를 보며 손이 떨렸다. 엄마가 이런 돈을 숨기고 계셨어? 그날 밤 성우는 지민에게 전화했다. 지민아, 나야. 성우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다. 밤 11시 지민은 쌍둥이를 재우고 막 침대에 누운 참이었다. 오빠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엄마가 98억 받는데. 뭐? 지민은 벌떡 일어났다. 성우는 자신이 확인한 서류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했다. 생태보전지역 지정, 토지보상금 98억 원, 이미 1차 계약금 입금 완료. 그럼 엄마가 우리한테 거짓말한 거야? 거짓말까진 아니고 숨긴 거지. 돈 없다고 하시면서 남한테는 1,000만 원씩 주고. 박명식 아저씨 말이지? 그 사람 우리 집이랑 무슨 관계야? 옛날에 아버지랑 같이 일했던 사람이라는데 중요한 게 그게 아니라 엄마가 지금 돈을 숨기고 우리를 시험하고 있다는 거야. 전화를 끊고 나서 두 사람은 각자의 밤을 지새웠다. 성우는 계산기를 두드렸다. 회사 대출금, 아파트 담보대출, 아이들 교육비. 98억의 10분의 1만 있어도 모든 게 해결됐다. 지민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번아웃, 육아, 경력 단절의 두려움. 만약 경제적 여유만 있다면. 이틀 뒤 성우가 강원도로 내려왔다. 그의 차는 최신형 수입차였다. 트렁크에는 백화점 쇼핑백이 가득했다. 엄마, 제가 왔어요. 성우는 환한 미소로 경란을 껴안았다. 경란은 어리둥절했다. 지난번 전화통화 때와는 완전히 다른 태도였다. 건강식품이요. 홍삼, 오메가3, 비타민 다 좋은 거예요. 그리고 엄마, 우리 집 근처로 이사 오세요. 강남에 요양병원도 좋은 데 많아요. 제가 모실게요. 아니야, 나는 여기가 좋아. 엄마, 여기서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저희 집 근처 오피스텔 하나 얻어드릴게요. 제가 매일 들를게요. 성우의 눈빛은 진심처럼 보였다. 하지만 경란은 알았다. 그의 진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사흘 뒤 지민도 내려왔다. 쌍둥이를 남편에게 맡기고 왔다며 일주일 휴가까지 냈다고 했다. 엄마 제가 식사 준비할게요. 병원도 같이 다니고 약도 제가 챙길게요. 지민은 정성스럽게 미역국을 끓이고 반찬을 만들었다. 하지만 저녁 식사 후 그녀가 꺼낸 이야기는 달랐다. 엄마 저 방송국 그만두고 사업 하나 하려고 해요. 시니어 콘텐츠 제작사요. 요즘 시니어 시장이 뜨거든요. 엄마 투자 좀 해주실 수 있어요? 5억만 있으면 시작할 수 있어요?
경란은 국을 떠먹다 수저를 놓았다. 그래 생각해 볼게. 반면 도윤은 변함없었다. 그는 매일 아침 7시에 도착해 경란의 약을 챙기고 혈압을 재고 식사를 준비했다. 병원 예약을 잡고 검사 결과를 꼼꼼히 확인했다. 그는 형과 누나가 내려온 것을 반가워하면서도 이상함을 느꼈다. 형, 갑자기 왜 이렇게 자주 내려와? 당연하지. 엄마 아프신데. 그래도 전에는 바쁘다고. 야, 그게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지. 성우는 말끝을 흐렸다. 도윤은 더 묻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갈등은 일주일 뒤 폭발했다. 세 남매가 모인 자리에서 성우가 꺼낸 말 때문이었다. 엄마, 재산 관리 제가 해드릴게요. 전문가도 소개해드리고, 세금 문제도 있고, 투자도 해야 하고, 오빠 내가 먼저 말했잖아. 엄마, 우리 사업에 투자하시면 수익도 나눠드릴게요. 도윤이 끼어들었다. 형, 누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엄마 건강이 먼저잖아요. 야, 너는 가만 있어. 돈 관리도 모르는 애가. 성우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도윤은 주먹을 쥐었다. 돈 관리요? 형은 엄마 약 이름도 몰라요. 누나는 엄마 병원 스케줄 한번 확인해 본 적 있어요. 야, 너 지금 말다툼이 커지자 경란이 손뼉을 쳤다. 다들 그만. 경란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눈빛이 이전과 달랐다. 내일 변호사가 온다. 다들 있어라. 다음 날 변호사 김영호 55세가 서류 가방을 들고 왔다. 경란은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다. 유언장을 작성하겠습니다. 세 자녀는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변호사는 서류를 펼쳤다. 한도윤 씨에게 70억, 박명식 씨에게 8억, 당뇨 및 신경계 환자 치료 기금에 20억 기부. 한성우, 한지민 씨에게는 조건부 상속으로 하되 조건 불이행 시 전액 기부. 성우와 지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경란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서명하며 조용히 말했다. 사람은 가진 게 많을 때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을 때 진심이 드러난단다. 유언장 작성 이후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성우와 지민은 며칠간 말없이 집을 오갔지만 경란과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못했다. 두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후회하고 있었다. 하지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다. 경란은 마지막 치료 스케줄을 소화하기 위해 서울대학병원에 입원했다. 도윤이 간병을 자처했고 명식도 심장 수술을 마친 후 회복 중이었지만 틈틈이 병실을 찾았다. 누나, 제가 죽 좀 끓여왔어요. 명식아, 너도 아픈 몸인데. 전 이제 괜찮아요. 누나 덕분에 살았는걸요. 명식은 조심스럽게 죽을 떠서 경란의 입에 넣어줬다. 그의 손은 여전히 투박했지만 움직임은 부드러웠다. 경란은 천천히 죽을 삼키며 창밖을 바라봤다. 봄이 깊어지고 있었다. 한 달간의 집중 치료가 끝났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병의 진행을 완전히 멈출 수는 없습니다. 이제 편안하게 보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경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이제 집에 가고 싶어요. 댁이 강원도시죠? 거기까지 이동이 힘드실 텐데. 괜찮아요. 내가 태어난 곳에서 마지막을 맞고 싶어요. 도윤과 명식은 경란을 차에 조심스럽게 태웠다. 성우와 지민도 따로 차를 몰고 뒤따랐다. 4시간을 달려 강원도 작은 마을에 도착했을 때 해가 서산에 걸려 있었다. 집 앞 약초밭에는 새순들이 파릇하게 돋아나 있었다. 경란은 도윤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마당을 걸었다. 내가 평생 가꾼 이 땅이 이렇게 아름다웠구나. 그날 저녁 4사람은 오랜만에 한 상에 둘러앉았다. 도윤이 끓인 된장찌개, 명식이 가져온 김치, 지민이 부친 계란말이. 성우는 아무 말 없이 밥만 먹었다. 식사를 마친 후 성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도 아니었어요. 성우는 무릎을 꿇었다. 지민도 따라 무릎을 꿇었다. 엄마 저도 용서해 주세요. 저는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경란은 두 사람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너희를 원망하지 않는다. 다만 아팠을 뿐이야. 엄마, 사람은 누구나 약할 때가 있어. 중요한 건 그걸 깨닫고 다시 일어서는 거란다. 경란은 두 사람의 손을 잡았다. 너희도 이제 부모잖니? 너희 아이들에게는 돈보다 사랑이 먼저라는 걸 보여줘라. 네, 엄마? 그 후 2달 경란은 평온한 시간을 보냈다. 아침마다 마당에 나가 약초의 향을 맡았다. 도유는 매일 출퇴근하듯 왔고 성우와 지민도 주말마다 내려왔다. 명식은 거의 매일 들렀다. 어느 봄날 새벽 약초 새순이 가장 싱그럽게 돋아난 날이었다. 경란은 창문 너머로 밀려오는 아침 햇살을 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의 얼굴은 평화로웠다.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와서 경란을 배웅했다. 저 양반 참 고생 많이 하셨지. 좋은 데 가셨을 거요. 유언장은 그대로 집행되었다. 도유는 70억을 받았지만 사치하지 않았다. 그는 어머니가 평생 꿈꿨던 외롭게 아픈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의료기금을 설립했다. 한경란 희망 의료기금.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받지 못하는 노인 환자들을 위한 기금입니다. 명식은 8억을 받았지만 절반을 다시 기금에 기부했다. 누나가 내 목숨을 살려줬어. 이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살릴 차례야. 1년이 지났다. 성우와 지민은 조건을 이행했고 도유는 두 사람을 용서했다. 어느 날 도유는 형과 누나를 불러 서류를 내밀었다. 엄마가 남긴 돈 중에서 형이랑 누나한테 각각 5억씩 드릴게요. 도유나 그건 엄마는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을 거예요. 저도 형들을 버릴 수 없어요. 우린 가족이잖아요. 성우와 지민은 말없이 도윤을 껴안았다. 봄바람이 불어왔다. 경란이 평생 가꾸었던 약초밭에는 여전히 새순이 돋고 있었다. 그녀가 떠난 뒤에도 자연은 조용히 흘렀고 그녀가 남긴 사랑은 계속해서 퍼져나갔다. 여러분, 오늘 경란 어머니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반대로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다시 시작하고 싶은 관계가 있으신가요? 경란 어머니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가르침은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의 진심은 가진 것이 많을 때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을 때 드러난다. 그리고 또 하나. 용서와 사랑은 결코 늦지 않는다. 성우와 지민도 늦었지만 깨달았고 도유는 그들을 다시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족이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하나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뵐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무엇이었나요? 여러분이라면 경란 어머니의 선택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하나하나 모두 읽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어떤 삶과 선택의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